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선이 존재해요. 살인은 안 되는 거야, 고문은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내가 불합리함을 볼 수밖에 없는 경험이 내가 그저 관찰자라고 해서 안 괴로운 게 아니라 너무 괴로운 상황인 거죠. 뇌가 스스로 설명을 만들어내. 저거는 저 사람의 잘못이니까 저랬을 거야. 왜냐하면 그 스토리가 없으면 내가 괴롭거든.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신났어요. 전 항상 안 해보던 무언가를 하면은 정말 이렇게 신나거든요. 근데 오늘 류승환 감독님을 이렇게 저희 채널에 모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9년 만에 돌아온 베테랑의 후속편, 정말 1300만 넘는 관객들이 봤고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던 작품, 벌써 9년이나 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 이 베테랑 2에 나오는 인물들의 연출 의도, 그리고 그들의 뇌는 어떻게 작동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대화처럼 나눠보려고 모셨습니다. 저희 큐브님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만드는 유승환이고요. 이번에 베테랑2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거예요. 우와,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이상해요. 지금 유명인이 된 것 같고.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네, 저도 뛰고 막. 이번에 새로 돌아온 요 베테랑2 제가 먼저 봤는데요. 정말 재밌어요. 자, 여기서부터 주의를 드려야 되는 게 스포가 등장합니다. 분명히 스포가 등장하는데 제가 감히 약속드리는 거는 이 스포를 보시고 영화를 보셔도 재밌을 정도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상을 보신다고 해서 영화가 덜 재밌지는 않을 거다, 감히 이렇게 약속을 드리는데요. 베테랑2의 메인 주제는 아무래도 사적 복수인 것 같아요. 베테랑2 영화의 메인 빌런은 해치라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마치 데스노트의 라이토처럼 정말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누군가를 대신 처단해주고 대중은 이 해치에 대해서 열광하는, 그래서 살인은 저지르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복수를 해줘서 통쾌하다, 사회 정의를 구현한 영웅이다, 이렇게 응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영화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베테랑2에서 사적 복수를 하는 인물이 메인이 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전작이 너무 큰 성공을 거둬서 그 영화를 만들 때 사실 그렇게 큰 성공을 기대했던 영화도 아니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했던 영화였어요. 베테랑 1편 시나리오를 쓸 때가 제가 심리적으로 너무 지쳐 있어가지고 뭔가 좀 또렷하고 명확하고 이렇게 경쾌한 톤으로 가는 영화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때 시나리오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초고를 썼었고, 제가 어떤 분노했던 어떤 한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마치 유사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듯이 내가 응원하는 주인공이 있고 이 상대방이 있고 이 상대방을 명확하게 응징해 주길 바라고, 많은 성공한 액션 영화들의 패턴이 그 공식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너무 큰 성공을 거두고 나니까 이후에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제 영화 속의 어떤 한 장면이나 대사들을 막 인용하면서 실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적용하고 할 때 한편으로 좋기도 하면서 뭐가 이게 불안해지고 겁이 났었어요.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 선과 악의 경계라는 것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은데 모든 것은 이면이 있기 마련이고 대중예술은 마약과도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처방을 하는 게 아니라 마약 처방을 해가지고 잠깐 이 진통을 잊게 하고 오히려 본질적으로는 더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2편을 하게 된다면 액션 영화라는 것이 결국 대결 구도 안에서 벌어지는 건데, 대결의 대상을 선과 악이 아니라 정의와 신념의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재밌었어요. 네, 그게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섣불리 다룰 수 없는 지점이고,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정의가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각자의 정의가 다 존재하고 있고,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정보가 빠른 속도로 쏟아지고 있는 시대에 과연 우리는 사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사실 이면의 진실까지 도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각자의 진실을 믿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해진 세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수년 전부터 들었죠. 저의 생각들을 가지고 굴리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사실 영화의 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저에게는 핵심 질문으로 다가왔어요. 일단 초반에 저도 보면서 분노했던 모든 사건들이 한 번에 나오는데 이걸 응징하는 캐릭터가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응징하는 이 캐릭터에게 감정적 몰입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본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사적 복수나 이런 사적 제재가 이슈가 된 것은 꽤 지금 몇 년간 쌓여온 거잖아요.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문화가 어느새 자리를 잡았는데 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별점을 매기고 맞아요. 유튜브에서도 좋아요, 싫어요를 눌러서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계속 평가하는 것들이 일종의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을 표현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책임까지는 누구도 잘 얘기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선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른 이슈가 막 올라오게 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의 분노가 옳은가?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아는 사람이 저지른 실수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저지른 실수하고 다르게 받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실수는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되게 가혹해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타인을 이해할 만큼의 어떤 시간적 여유를 안 주고 있어요. 말씀하신 거를 이제 진화학자 장대익 교수님은 공감의 반경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멋있는 표현이다. 그렇죠. 공감의 반경이 얼마나 넓고 좁느냐인데 우리 사회는 공감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공감의 반경은 굉장히 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랑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은 내 뇌가 이 사람한테까지는 공감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조금만 멀리 가면은 공감을 안 하려고 하고 공감을 하는 능력이 맞아요. 떨어지는 거죠. 그 피곤하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하려면 나와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누군가의 삶과 연결되는 경험들을 해야 돼요. 영화가 그 공감의 반경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 속 캐릭터에 몰입하다 보니까 내가 경찰의 삶이 어떤지 모르지만 영화를 통해서 접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공감의 반경이 좀 넓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영화에서 또 여러 시각을 열어주신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영화가 재밌으려면 나쁜 놈이 리얼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베테랑 1에서 빌런 캐릭터는 리얼했어요. 아이가 아버지가 당하는 폭력을 볼 수밖에 없이 머리를 잡는 장면은 정말 치를 떨리게 만드는 와 진짜 나쁘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여러 영화를 찍었고 이번에도 베테랑 2 찍으셨지만 본인이 이제 그린 빌런 중에 진짜 제일 나쁘게 나왔다. 최악의 빌런 꼽는다면 어떤 캐릭터가 있을까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악이라는 것도 이게 다 상대적이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이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이를테면 히틀러 시대가 그랬던 거죠. 맞아요. 1편에서의 조태호는 사실은 그 친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의 얼굴을 잡는 장면은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 아이한테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네가 성장해서 살아가야 될 세상은 이런 거다라는 걸. 그러니까 그 친구의 입장에선 그것이 일종의 배려인 거예요. 막 이런 네. 그러니까 이번에 베테랑 2편에서 인물이 위험한 것은 스스로가 혼란 속에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신의 정체성이 완벽하게 굳혀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도 그 빌런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나의 행위의 실체는 중요하지 않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순수한 악이라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을 때 저는 그래서 순수한 악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인류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충돌이 종교 갈등이잖아요. 나는 철저하게 선의 입장으로 보고 상대가 그렇죠. 싸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각자의 정의가 충돌해 버릴 때 그러니까 서로의 영역을 그냥 그어버리고 침범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내 정의가 너무 옳기 때문에 저쪽을 먹어버리려고 하는 데에서 전 충돌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의와 신념의 대결인 것 같은데 신념은 약간 개인의 영역인 것 같고 정의라는 것은 사회 영역이라는 생각이 그럼 있잖아요. 영화에서는 오히려 사회의 영역, 그러니까 정의를 보고 움직이는 캐릭터가 해치고 그리고 본인의 신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서도철 형사인가요? 저는 그게 이동하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미묘한 차이로 둘이 갈라서게 되는 건데 처음에는 비슷하다가 네. 서도철을 찍을 때 그림자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 영화 속의 해치는 서도철의 그림자일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러러 보다가 내가 형사가 된 이유도 그거고 그렇죠. 그리고 끝까지 이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나름의 나의 히어로고 로망이다가 나랑 갈라지는 순간 약간 흑화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서도철이 1편의 성격을 가지고 그대로 이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하는 그 감정적으로 쏟아붓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 관점
관점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똑같은 말이 해치가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말로 그 영화에서 클라이막스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둘 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날까? 그러니까 사실 이 편에서 중요한 건 서도철이 상대하는 빌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빌런과 싸우는 서도철의 마음, 상태, 이 사람의 변화, 성장 이게 더 중요했어요. 1편의 적은 모두에게 다 응원받을 수 있을 만한 적을 한 건데 2편을 보면 대중들은 경찰을 더 못 믿고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심하고 오히려 해치를 응원하는 상태에서 사실 그럼 이제 편이 갈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응원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말 그래도 넘지 말아야 할 어떤 선을 지키는 사람의 신념이 결국 그것이 사회를 구성하는 정의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영화 보면서 정확히 그 부분을 느꼈는데 가장 큰 차이 하나만 꼽으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래도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분명하게 신념으로 가지고 네.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할 때 마지막으로 그걸 가를 수 있는 어떤 정의가 되지 않나. 그리고 서도철도 클라이막스에서 말을 하거든요. 너 지금 선 넘고 있다. 근데 제가 그 표현을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모가디슈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선이 없으면 좋을 곳에 선을 긋고 정말 선을 그어야 할 곳에서는 선을 안 긋고 하면서 살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선이 명확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명,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악인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선이 있는 거고 저쪽에서는 저 사람은 대놓고 악인데 우리가 처단해도 되는 거 아닐까라고 선 넘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서도철 형사가 보이는 게 사소한 것 같지만 신념이 있고 없고의 차이구나. 어떻게 보면 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굉장히 거창한 신념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잘 못 믿겠어요. 영화를 보면 이렇게 서도철의 이런 직장에서의 삶도 그렇고 자기 개인의 삶도 그렇고 위태롭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왜 저렇게까지 자기 몸이 부서져라 싸우는 거지? 단순히 직업적인 거 이상의 어떤 것이 이 사람 안에서 작용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쩌면 일중독자여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신념이 작용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신념을 작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주인공을 만들어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뭐 어쩔 때는 정말 내 가족이랑 좀 떨어져 있고 싶고 막 이런데도 그 위태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고귀한가. 근데 정작 더 거대한 가치를 표명하면서 외치는 사람들이 이 일상의 개인의 삶들을 흔드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해치의 개인의 삶은 어찌 보면 되게 공허한 삶일 수 있죠. 지켜야 할 일상 맞아요, 자체가 없죠. 맞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저는 이 영화에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워낙 그 빌런의 역할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둬서 많은 관객분들이 이번 영화의 빌런은 누구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근데 그 질문을 거꾸로 관객에게 돌려주는 영화죠. 빌런은 누구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라 그런 트위스트가 관객분들이 볼 때 재생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참 뭔가 더 나은 어떤 것을 관객들에게 선사하기 위해서 애썼구나 라는 느낌을 좀 들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저도 보면서 근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영화 속의 대중이 해치에게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대체 사람들은 왜 이 영화 속 해치와 같은 빌런에게도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고 서사를 입히는 것일까? 이 캐릭터를 만들어낸 감독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역사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영화는 문학의 하위 매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필름 시절에 감독들이 시도했던 것들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파괴하는 작업을 시도를 했었어요. 그때 그 실험들이 결과적으로 오래 지속되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1번 컷과 2번 컷이 붙으면 이 컷과 컷이 연결되는 순간 보는 사람들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서사를 부여하죠. 네, 관객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그림이나 사진을 봐도 거기서 스토리를 유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어떤 행위를 벌이는 캐릭터에 대해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입히게 되는 거고 그것이 더욱더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이를테면 제가 이론적으로 뭔가 막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그런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막연히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세계에서 판을 깔았던 건데 저는 정작 이런 거에 대해서 장 박사님의 의견이 좀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해요. 저는 제가 되게 충격적으로 봤던 연구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정말 괴로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서사를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사이트가 됐던 실험들이 있는데 실험실에다가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서는 내가 저 창문 너머에 다른 사람이 전기 고문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을 멈출 수 없어. 또 다른 옆에서는 피험자가 이 상황을 멈출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의 고통을 멈출 수 있었을 때는 저 사람이 저렇게 괴로워하니까 당연히 제가 멈췄죠. 뇌에서 그 별다른 서사가 일어나지 않고 이게 해소가 돼요. 흥미로운 건 내가 멈출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는데 이 끔찍한 고통스러운 불합리를 계속 보고만 있었어야 해.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 대해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어떤 서사가 만들어져 있냐면 저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했겠어요? 저 사람은 자기가 자원을 했을 거고 돈을 받자고 실험에 왔으니까 저렇게 고통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나는 저거에 대해서 일말의 연민도 갖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거는 가해자 그룹에서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선이 존재해요. 근데 그 선 넘는 경험을 내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저 관찰자라고 해서 안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불합리함을 볼 수밖에 없는 경험이 너무 괴로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불합리함, 랜덤하게 일어나는 고통과 고문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뇌가 스스로 설명을 만들어내요. 저거는 저 사람의 잘못이니까 저랬을 거야. 왜냐하면 그 스토리가 없으면 내가 괴롭거든.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방어 기제로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는 게 알려져 있었고 권선징악을 강하게 믿는 사람일수록 이 상황을 못 견뎌서 피해자가 잘못했을 거야 라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이 제 기억에 맞다면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위험한 이유 이렇게 나갔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정의로워야 되고 불합리함이나 고통이나 죽음, 뭐 살인 이런 건 존재하면 안 되고 선이 이기고 악이 망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그게 종교적이건 아니면 이런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런데 아무 이유 없이 고통당한 사람은 봐요. 그러면 내 세계관이 무너지거나 내가 이 고통을 버티거나 막 이런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관 안에서는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어요. 전생에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이걸 자초했을 거야 라고 사실 맞지 않지만 피해자한테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 스토리를 강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실험에 참가를 했다라고 한번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상상을 해봤는데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거를 쉽게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러긴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사안이 있으면 제가 뭔가 제 머릿속에서 빨리 뭔가 판단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좀 빠져나가는 방법은 저는 오히려 이 마침표가 형성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혹은 느낌표가 형성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 이 기호를 최대한 빨리 물음표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오히려 한번 던져버리면 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히려 좋은 질문이 명쾌한 해답보다 좀 중요한 작용을 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웬만하면 제가 쉬운 답변보다는 질문의 형태로 돌려서 판단을 최대한 좀 유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베테랑2가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쉬운 답을 주지 않고 많은 질문을 선물하는 영화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큐브님들께 이 질문 던지면서 또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고 나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이며 여러분은 해치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해치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맞아. 감독님께서도 궁금해하셔서 다 읽어보신다고 하시니 또 보시고 나서 나중에 나 이 댓글 정말 좋았다 뽑아주시면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다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유튜브 출연을 저희 궁금한 일 채널에 해주셔서 정말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었고요. 제가 구독하는 채널에 출연하게 돼서 좋네요. 네, 좀 이따 또 첫 영화 GV 또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캐릭터들 뇌 이야기 같이